1953년 7월 한반도에서의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 전쟁으로 수십만의 중국인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마오쩌둥에게 그것은 단지 자신의 야망을 이룰 발판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은 이미 중국을 넘어서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의 다음 목표는 중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91개에 달하는 대형 중공업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라는 무모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통 한국과의 산업화는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당시 50대 후반에 접어든 마오쩌둥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불과 10년에서 15년 이내에 모두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차근차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이 죽기 전에 중국이 군사 대국이 되는 걸 보겠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장유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후계자 문제나 자신이 죽고 나서 중국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오는 심지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죽고 중국이 잿더미가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오직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세계를 지배할 첨단 무기와 기술을 손에 쥐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이러한 마오쩌둥의 집착은 국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당시 중국 전체 예산의 무려 61%가 오직 군사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소련을 방문한 저우언라이가 이 계획안을 스탈린에게 보여줬을 때 그 잔혹한 스탈린조차 지나치게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고집을 피우면서 오히려 해가 갈수록 군사 예산 비율을 높여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교육, 문화, 보건, 복지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8%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복지와 생명은 마오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련으로부터 구해온 무기와 설비를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으로 황폐해진 중국에는 외국에 팔만한 수출품이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결국 소련에서 기계와 무기를 사오려면 농민들이 피땀 흘려 수확한 식량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경작지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아서 당장 농민들이 먹을 식량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량의 식량으로 무기를 사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굶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마오쩌둥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계획을 강행했습니다. 중국이 군사 대국이 될 수만 있다면 수천만 농민들이 굶어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오쩌둥 정권은 농민들의 이주의 자유마저 금지했습니다. 굶주림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농민의 자식이나 손자들 역시 평생 농촌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수천 년 중국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마오는 또 공산권 진영에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해외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한 번은 루마니아가 청소년 잼버리를 개최했을 때 마오는 약 3,000톤의 식용유를 기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300만 중국인이 1년에 배급받는 식용유와 맞먹는 양이었습니다. 보통 부유한 선진국조차 대외 원조 규모는 GNP의 0.5%를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중국의 경우 대외 원조 비율이 무려 GNP의 7%에 육박했습니다. 나라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밖으로는 엄청난 양의 식량을 퍼주는 기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식량이 부족하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마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뿌리와 나무 껍질밖에 먹을 게 없다면 그걸 먹으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이러한 무모한 정책은 동료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마오의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수많은 농민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한 이들 중에는 류사오치와 저우언라이 그리고 펑더와이처럼 마오쩌둥의 최측근 실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량의 식량으로 무기를 사는 행위가 계속되면 중국의 농촌이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이들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반대하고 나선 간부들에게 혹독한 자아 비판을 요구했습니다. 공포와 사상 검증으로 반대 의견을 침묵시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재확인한 그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대형 프로젝트를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1953년 공산당 정권은 농민 1인당 연간 200kg의 곡물을 최소한의 기본 식량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에 바칠 식량을 쥐어짜기 시작하자 배급 기준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인당 배급량은 100kg 초반대로 떨어졌고 이 최소한의 기준마저 현장에서는 완전히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본격적인 식량 수탈이 시작되자 농민들이 무더기로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마다 죽는 이들이 넘쳐났고 살아남은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나무 껍질을 먹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인육을 먹는다는 참혹한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마오도 농촌의 실상에 대해서 수많은 보고서를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런 사태를 예상했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민들은 더 적게 먹고 더 묽은 죽을 먹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농민들이 너무 많이 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는 최악의 강경책을 시험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할 때 양심은 적게 가질수록 좋다. 우리 중 일부는 도끼가 부족하고 동정심이 너무 많아서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지 못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이처럼 독한 것이다. 마오쩌둥이 사람의 목숨을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여겼는지는 1957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공산당 정상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세계 공산당 지도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27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전쟁이 터지면 이 중 3분의 1 혹은 절반가량이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국주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사회주의 세상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좋은 것이다. 가난할수록 더 혁명적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칼로리가 넘쳐나는 사람들은 머리가 2개, 다리가 4개로 변할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공산권 지도자들은 마오쩌둥의 말에 경악했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에게는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목표가 있었으니 바로 핵무기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대만이 관할하고 있던 섬들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면서 제1차 대만 해역 위기를 일으켰습니다. 마오의 이 무모한 도발은 즉각 미국을 자극했습니다. 대만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미국은 중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마오쩌둥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마오쩌둥이 노린 것이었습니다. 만약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면전이 터진다면 소련 역시 미국과의 핵전쟁에 휘말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소련의 최고 지도자 흐르쇼프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마오쩌둥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흐르쇼프를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공산 진영을 보호하려면 중국 역시 자체적인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고 싶었던 흐르쇼프는 결국 마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 결과 1955년부터 소련은 중국의 기술진을 파견해서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련에 넘겨줘야 할 식량의 양이 폭증함을 의미했습니다. 중국은 핵무기 개발에 약 40억 달러를 썼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이 금액의 대부분은 농산물로 지불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던 농민들은 더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다. 거대한 중공업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핵무기 개발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당시 중국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경제 보고서를 직접 읽지 않았고 보고서에 적힌 가장 기본적인 숫자와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중국에 파견돼 있던 수석 소비에트 경제고문 이반 아르키포프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마오쩌둥은 경제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해서만큼은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는 당 내부의 반대파를 사상 검증과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서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개인 숭배였습니다. 마오쩌둥은 언론과 교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중이 자신을 숭배하도록 쇠뇌시켰습니다. 공포로 지도부를 통제하고 맹목적인 개인 숭배로 대중마저도 자신의 편으로 돌린 것이었습니다. 1958년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킨 마오쩌둥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구상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현대사 최대의 참극으로 기록될 대약진 운동이었습니다. 마오의 목표는 수년 안에 중국을 영국과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전국의 모든 농민들을 인민공사라 불리는 조직에 강제로 편입시켰습니다. 농민들의 사유재산과 개인 토지는 전면 몰수됐고 식사조차 공용 식당에서 다 함께 해야 했습니다. 가정이라는 최소한의 삶의 단위마저 해체된 채 농민들은 오직 국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부속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심지어 인민공사에서 농민들은 이름 대신에 번호로 불렸습니다. 인민공사의 또 다른 목적은 농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노예화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더 기이한 일은 철강 생산에서 벌어졌습니다. 강대국이 되려면 대량의 강철이 필수적이었고
당시 철강 생산량은 국력의 척도였습니다. 문제는 마오쩌둥이 제철소뿐 아니라 전국의 농민들에게 강철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문 용광로가 없는 마을마다 뒷마당 용광로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농민들은 철강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당장 써야 할 농기구와 숟가락, 냄비, 그리고 문고리까지 떼어서 용광로에 던졌습니다. 이 무모한 용광로 운동은 농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가뜩이나 혹독한 농사일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24시간 용광로의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마저 줄이는 고강도 노동에 내몰렸습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이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한계를 쥐어짠 끝에 1958년 연말 마침내 목표였던 1070만 톤의 강철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뒷마당 용광로에서 만든 강철 대부분이 아무 쓸모없는 고철이었고 결국 전량 폐기됐습니다. 그나마 쓸만한 강철은 제철소에서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효율과 광기는 비단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산업 현장 역시 마오쩌둥의 독단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소련에서 어렵게 들여온 장비들을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해 과부하가 걸리겠고 수리가 필요하다는 소련 전문가들의 조언은 무시됐습니다. 그 결과 장비들은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잇따라 고장났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오쩌둥이 추진한 대부분의 중공업 프로젝트에서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오직 당장의 목표를 채우는 데만 눈이 멀어서 장기적인 계획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중국 관료들조차 마오쩌둥이 밀어붙인 계획들을 가리켜 허상에 불과한 그림의 떡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 마오쩌둥의 독단이 낳은 또 하나의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참새 소탕 작전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참새를 쥐, 모기, 파리와 함께 4가지 유해물 중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즉각 국가적 명령이 됐습니다. 전 국민이 소음과 도구를 동원해서 수억 마리의 참새를 쫓고 죽이는 기이한 광경이 중국 전역에서 연출됐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참새가 사라지자 참새의 주식이던 메뚜기와 나방 등 해충이 폭발적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해충은 가뜩이나 황폐해진 농경지를 덮쳐서 남은 곡식마저 싹쓸이했습니다. 하지만 참새 소탕은 대기근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이었지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수천만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고 싶었던 지방 간부들은 실제 생산량보다 수배나 부풀린 수확량을 경쟁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마오쩌둥이 부풀려진 수확량을 그대로 적용해 농민들에게서 그만큼의 식량을 빼앗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수확한 곡식이 100이라면 거짓 보고된 500을 기준으로 수탈해 갔으니 결국 농민들에게는 당장 먹을 식량은커녕 내년에 심을 씨앗조차 남지 않게 됐습니다. 게다가 인민공사 체제는 굶주린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구걸이나 탈출을 시도하는 것조차 강제로 금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자기 고향 마을 안에 가둬진 채 굶어 죽어갔습니다. 참새 소탕은 비현실적인 독재자의 무지를 보여주는 단면에 불과했습니다.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거짓 통계를 바탕으로 한 무자비한 수탈과 이동마저 막아버린 독재 체제 그 자체였습니다. 도시의 상황도 암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촌에서 곡식이 올라오지 않자 도시의 식량 배급제도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생필품은 바닥났고 도시 주민들은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먹기 힘든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도시에서도 불만이나 항의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덮친 대기근은 1958년에 시작해 1961년까지 계속됐고 1960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1일 평균 칼로리 섭취량은 겨우 1534칼로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아우슈비츠 유대인 강제 수용소의 평균 섭취량과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중국 농민들은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살인적인 노동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망한 중국인은 무려 4천만 명에 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라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마오쩌둥이 그 실태를 정확히 보고받고 있었으면서도 이 무모한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오는 이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해 3억 명의 중국인을 희생시킬 준비가 돼 있다. 기껏해야 사람들이 죽을 뿐이다. 지도부 대부분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용기를 내서 마오쩌둥에 맞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펑더화이였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마오쩌둥이 전국에 별장을 짓는 것과 젊은 여자들을 불러서 유흥을 즐기는 행위를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펑더와이는 기회를 틈타 동유럽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중국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실토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식량을 얻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 와중에 마오는 펑더와이 일행에 스파이를 심어두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959년 마오쩌둥은 루산 회의에서 그를 반동분자이자 국가에 대한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냈던 유일한 인물 펑더와이는 가택연금에 처해졌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통로는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얼마 후 펑더와이를 대신해 린 벼오가 새로운 국방부장이 됐습니다. 루산에서 펑더와이를 숙청한 직후 마오쩌둥은 문득 가까운 난창에 머물고 있던 전 아내 허즈전을 떠올렸습니다. 허즈전은 대장정을 함께했던 아내였지만 20년 전 마오쩌둥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모스크바로 떠났습니다. 극심한 신경쇠약에 시달렸던 허즈전은 겨우 마음을 안정시키고 중국으로 돌아와 난창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마오쩌둥이 갑자기 호출한 것이었습니다. 허즈전은 자신이 마오쩌둥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루산으로 유람을 간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무려 22년 만에 재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재회는 치유가 아닌 또 다른 재앙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마오쩌둥을 확인한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상처와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허즈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는 날까지 신경쇠약에서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이기심이 다시 한번 허즈전을 망친 것이었습니다.